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요. 보너스 뉴스를 먼저 좀 전해드리는 그런 포맷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시작하는 오늘 이 보너스 뉴스요. 제목은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딴 세상 사람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인데, 이 메타 플랫폼의 CEO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에서 세계 최상급의 소를 키운다면서 스테이크를 먹는 그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옛날에 개그맨이 뭐 그런 소리 했는데,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워? 뭐 그런 개그맨의 유행어도 있었는데요. 네, 소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에 자신만의 지하 생존 벙커를 짓고 있는 그 마크 저커버그는 현재 그 벙커 인근에서 자신만의 목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소고기를 공급해줄 소를 귀족처럼 키우면서 거기서 나온 그 지구상 유일무이한 귀족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혼자 조용히 먹든가 하지. 그걸 또 이제 SNS에 올려서요. 우리를 뭐 약 올리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런 사진이 이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초재벌, 그들만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면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하와이 오하우 섬에 목장을 만들었고, 나는 이 목장에서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표는 세계에서 최고급인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라면서 스테이크를 먹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들 소는 와규와 앵거스인데 마카데미아 너트를 먹이고 또 맥주까지 먹여서 키운 그런 소다라면서 소 한 마리당 5,000파운드 내지 많게는 10,000파운드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마카데미아 너트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썼습니다. 와, 이 마카데미아 너트 우리가 먹기도 참 비싼 건데요. 그것도 먹고 거기다가 소한테 맥주까지? 자,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내 딸들이 마카데미아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돌보는 일들을 돕고 있다라면서 아직 시작 단계지만 매 계절 발전하는 것이 즐겁다. 내 프로젝트 중에 지금 가장 맛있는 일이다. 가장 멋있는 일이 아니라 가장 맛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조사에 따르면요, 소들이 마카데미아와 그 맥주를 먹고 자라는 그 저커버그의 농장은 지하 벙커와 또 에너지 시설, 자체 에너지 생산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1억 달러 이상 그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전해드렸죠? 한 1억 6천만 달러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빌드업 하는데, 그리고 이제 땅을 사는데 한 1억 달러 들어갔답니다. 합쳐서 한 2억 6천만 달러 들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 벙커는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주말 영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뭐 태풍이라든지 토네오 등은 물론 대형 폭탄이 떨어져도 그 벙커에서는 생존이 가능한 소위 생존 벙커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저커버그가 그런 그 지하 벙커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뭐 휴가를 보내면서 직접 소를 귀족처럼 길러서 귀족 스테이크를 해 먹는다라는 이 같은 내용을 SNS에 올리자 이 환경단체의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단체 Food and Water Watch라는 단체의 미치 존스 국장은 재배를 하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 마카데미아 너트와 또 맥주까지 먹여서 기른 그 소를 그렇게 기른다라는 것은 억만장자들의 정말 이상한 부업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식량 시스템의 불평등과 또 지구온난화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억만장자의 농업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그런 농업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국장은 우리는 부유한 유명인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식량을 평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소농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앤드류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SNS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커버그, 그래, 자랑스럽다. 인간에게 가능한 한 가장 큰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입에 음식을 넣는 꿈을 결국 이루었네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한편 그 소고기 섭취와 그로 인한 그 소 사육은요, 산림 파괴와 수질 오염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자주 지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다 자란 소 한 마리는 하루에 500리터의 메탄을 배출하는데, 이는 전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또 소가 트림을 그렇게 하는데요. 소가 트림을 하면서 배출하는 그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그 온실 효과가 28배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가 트림을 하던 안 하던 또 그 트림에서 메탄 가스가 얼마나 나오던 말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뭘 먹던 나는 내가 먹을 소고기를 위해서 소에게 그 비싸다는 마카데미아 넛이든 맥주든 뭐든지 먹여서 지상 최고의 스테이크를 나는 먹어야겠다라는 이 초재벌 마크 저커버그의 초이기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조금 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초를 치는 스토리였나요? 여하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것을 먹을 겁니다. 참 그리고요. 엊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공화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그녀는 태어날 당시 그의 부모님이 인도에서 온 비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 그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시비를 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가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슬그머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려서 일종의 퍼날랐습니다. 이 말은 과연 그러면 팩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2세, 3세들이 미국에서 공직에도 다 많이 나가야 되고요. 또 뭐 상원의원, 장관 등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부통령이나 대통령까지도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도전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한 그런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우리 2세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속지주의, 그리고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속인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말 특집 보도 시간에는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놓으시고 또 내일 특집 영상 득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에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쇼 CES가 열리고 있는데 그 CES에서는 삼성과 LG가 미래형 자동차 기능을 놓고 지금 한바탕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율주행 등 그 미래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신기한 기능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 두 한국 대기업 간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은 오늘 영상 뒷부분에 라스베가스 CES 방구석 일렬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만큼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방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중요한 뉴스를 짧게 좀 간추려 드릴까요? 자,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올해 미국의 대선에서 이 아시안 유권자가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보다 20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유색 인종 가운데 아시안 유권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선거에 출마한 남가주 한인 후보들도 이런 그 유권자의 지형 변화에 발맞춰서 아시안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안 한인 유권자가 아니라 한인 출마자들도 한인이나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아시안 유권자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요. 자,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는 지난 2020년 이후에 지난 4년간 15%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증가율이 15%라는 증가율은요, 12%의 히스패닉계, 7%의 흑인계,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증가율은 3%인데 말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는 이 아시안 무려 1,500만 명이 투표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540만 명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것이냐,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 전체 유권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8%에서 지금 6.1%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질 때 아시안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1%라는 것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2.8%였는데
자, 거주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44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이 120만 명, 텍사스가 110만 명, 하와이 58만 명, 뉴저지가 57만 명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 인구 가운데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하와이였습니다. 하와이에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55%예요. 유일하게 절반을 넘겼습니다. 과반을 넘겼습니다. 전국의 아시안 가운데 유권자 비율은 58%입니다. 그러니까 미 전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들이 있는데 그 아시안 중에서 그러면 유권자는 얼마나 되느냐? 한 58%라는 것입니다. 절반을 넘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뭐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주재원 또는 특파원 뭐 이런 사람으로 와 있는 사람, 상사지자, 주재원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불법 이민자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시안 유권자의 대다수는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도 귀화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유권자가 된 사람은 44%, 그리고 귀화한 시민권자가 56% 그런 비율로 있습니다. 그리고 34%가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라고 합니다. 아시안 유권자 가운데 타민족 대비 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간단히 볼까요? 아시안 유권자 가운데 연령대는 50대 미만이 58%로 더 많고 50세 이상이 41%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령대 비율은 이제 시간이 좀 가고 세월이 갈수록 조금 바뀌겠죠. 자, 얼마 전에도 그 한국 여권 파워와 관련된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 한국 여권이 2024년 올해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한국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는 간단하게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북한은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그러면 얼마나 될까? 네, 북한은 북한 여권을 들고 있으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42개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하위권인 97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국제교류협회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그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헨리 여권 지수는 특정 국가의 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수를 합산해서 측정한 그런 수치입니다. 자,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227개 국가 가운데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이 2위라고 했는데 1위는 어디일까요? 네, 1위는 공동 1위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입니다. 그런다 큰 차이도 안 나요. 한국이 193개국을 갈 수 있다고 했죠. 1위는 194개국. 한 나라 차이 납니다.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3위도 사실은 한 나라 차이 납니다. 192개국 갈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입니다. 자, 그리고 191개, 역시 한 개 차이 나는 191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이 공동 4위였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영국보다 두 나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직 미국이 안 나왔네요. 자,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같은 공동 7위인데요. 한국보다 7개 나라가 적은 186개국. 한국이 192개니까 6개 나라. 186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갖고 가면 이제 7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꼴등은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그 여권을 갖고 있으면 단지 28개 나라만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꼴등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LA 한인타운에 흥미로운 그런 가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LA 한인타운에 이 셀프 라면 가게가 개장을 해서 이 SNS에서 큰 화제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셀프 라면 가게가 뭐냐? 어느 식당에 가서 여기 라면 하나 주세요 시켜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직접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끓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라 끓일 수 있는 모든 최첨단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자, LA 한인타운의 그 윌셔 블러버드와 그 놀만디 애비뉴 그 코너 인근에 있는 슬러벤십이라는 그 셀프 라면 가게인데요. 이 매장 내에 원하는 그 라면이 다 있고 또 라면 안에 라면을 끓이면서 파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넣을 수 있는 소위 토핑을 넣을 수 있는 그
토핑도 막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업소는 한국에서 그 한강라면으로 유명한 라면 기계를 도입한 것으로, 한국에서 그 한강라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끓여 먹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라면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SNS에서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옐프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면 기계는 라면을 끓이기에 최적화된 물의 양과 또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완벽한 라면의 맛을 보장하는 그런 기계다라면서 가게를 방문을 하면 한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때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학교가 끝나고 라면을 직접 끓여 먹었던 그런 유년기의 시절, 또는 힘들었던 대학 자취 시절, 또는 점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라면을 사 먹었던 사회 초년생 시절 등등등 우리들의 다양한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라면뿐만이 아니라 또 프로틴 쉐이크, 이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과일 스무디, 또 과일 주스 등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네, 라면을 하나 끓여 먹기 위한 가격은 $6에서 한 $7, 뭐 $6, $7인데요. 더 이상 뭐 추가 비용은 없는데, 더 좋은 것은 신선한 야채가 거기 구비되어 있어서 그런 신선한 야채를 내가 라면 끓일 때 토핑으로 마음껏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인타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타 지역에도 이런 게 혹시 비즈니스로 괜찮지 않을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한인타운에서는 젊은 층을 상대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이 외국 사람들도 이거 상당히 좋아하고 또 신기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을 좋아하는 것은 뭐 이미 인정된 거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직접 끓여 먹는 것은 어떨까? 이 외국 사람들도 신기해한다라는 것이죠. 맛있는 추억, 또 신기한 추억,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라면 직접 끓여 먹는 셀프 라면 가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기초 상품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이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당국의 이번 결정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월가에서 거래되는 그 제도권 자산군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당국의 승인으로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먼트, 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등이 신청을 했던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뉴욕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됐습니다. 자, 뉴욕의 월가는 현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성과 투자 접근성이 개선돼서 최대 $1,000억 이상의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는 그런데 더 큽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츠 CEO는 부의 대이동이 진행될 것이다 라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MZ 세대로 부가 이전되면서 $1,000억 아니라 최대 $2,250억 가상자산으로 신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하튼 비트코인을 이렇게 뉴욕 월 증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관련된 상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신뢰성 같은 게 확보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한 달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탄력 받을 거 이미 지금 다 받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에어 캐나다 여객기 승객이 탑승 직후 기내 비상문을 열면서 활주로에 추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사건도 아니고, 이 승객이 갑자기 왜 비상구를 열고 밑으로 떨어져 내렸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에어 캐나다는 지난 8일 토론토를 출발해서 두바이로 향하던 그 AC-056편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탑승한 후에 기내 문을 갑자기 연 뒤에 활주로로 떨어져 내렸다라면서 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출발 게이트에 머물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승객은 정상적으로 탑승을 했지만 이후 자신의 좌석으로 가는 대신에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비상문 쪽으로 가더니 비상문을 확 열고 뛰어내렸다 라는 것입니다. 에어캐나다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활주로에 떨어진 그 사람은 부상을 당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추락한 승객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추락 이유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라스베가스 CES 방구석 1열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방에서 편안하게 라스베가스 전자쇼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구석 일렬 코너 제가 마련해 드립니다. 자, 삼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고 또 LG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은 뭐 스마트폰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LG는 뭐 냉장고, 세탁기, TV 등 가전 제품이 떠오르시죠? 뭐 그렇다고 삼성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연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가전 투탑 회사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이 모빌리티 기술력으로 지금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지금 열렸고요. 또 전기차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기장치 관련 그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한국 대기업의 승부가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CES 2024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제품만큼 공들인 그 모빌리티 솔루션을 앞다퉈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애플만큼이나 그 매니아층이 확고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인 그런 기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이용자들은 오는 4월쯤부터는요, 또는 4월, 5월 그때쯤은 여름 되기 전에 테슬라 이용자는 삼성의 스마트 홈 솔루션, 스마트 싱크를 연동한 테슬라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삼성의 그 스마트 싱크를 연동하면 그 차량 내에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에너지 양과 또 전력 사용량, 또 잔여 에너지의 양, 또 배터리 충전 상태 등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스톰워치 앱과 연동을 시켜버리면, 연결을 하면 삼성 TV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태풍이나 뭐 폭설과 같은 악천후 알림을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번 그 CES에서 차량 관련 제품을 통합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카 오디오를 비롯해서 삼성 네오 QLED TV 기술을 접목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또 안전 운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삼성 헬스 기능 등등을 공개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띠띠띠 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 내 스마트 삼성 워치 또는 내 스마트폰이 갑자기 차량과 연결해서 다 이걸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통합 기능을 이번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홈과 모바일 그리고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그 모빌리티 기술 등이 지금 매끄럽게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LG전자도요, 모빌리티 경쟁력을 한껏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LG는 이번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컨셉트 LG 알파블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LG 알파블. 자, LG전자는 변형, 탐험, 휴식을 테마로 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해서 관람객들의 호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차 안에서 집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근데 차 안에 막 냉장고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TV도 보고 막 그래요. 차 안에서 직접 집처럼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사무실처럼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그 CES 전시장의 LG 부스로 가면요, 이런 경험을 현장에서 해볼 수 있는 소위 체험 시간도 가능합니다. LG는 특유의 가전제품 기술력을 전기차에 잔뜩 집어넣어서 체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계기판과 또 중앙정보 디스플레이 그리고 옆자리의 보조석 디스플레이 이 세 개의 화면을 하나로 합친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선보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VR이라고 하죠. 그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다가 이제 착용하는 그런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첨단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LG는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열릴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는 것이 뭐 10년, 20년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상 당장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뭐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약간의 시간만이 좀 필요한 그런 정도의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유리업체 생고뱅 시큐리티와 함께 개발을 한 차세대 차량용 투명 안테나도 LG는 소개했습니다. 안테나 하니까
뭐 일반 그 라디오 듣는 그런 안테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안테나가 아니라 5G, 뭐 위성통신, 또 GPS 통신 등이 가능한 그런 미래형 안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세대 안테나가 기존의 모양과는 완전히 달라서 투명합니다. 투명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차량의 여러 유리면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투명하니까 이쪽 유리에 붙일 수도 있고 저쪽 유리에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방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투명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소위 말해서 리셉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끊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5G나 위성통신 또는 GPS 통신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테나가 이번에 LG를 통해서 이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복잡한 라스베가스 거리나 그 복잡한 행사장 파킹하기도 어렵고 어디 가서 식당에 예약해서 밥 먹기도 매우 어렵고 너무 복잡한 그 라스베가스를 직접 가지 않으셔도 안방에서 지금처럼 편하게 한 번에 알아보는 그 방구석 일렬 CES 되셨나요? 네. 빠르면 몇 달, 늦어도 몇 년 안에 열리게 될 이런 새 세상이 진심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주말 특집으로 만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